ERP 회계 1급 2019년 3회 이론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ERP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ERP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ERP는 통합적 시스템이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보이는 거 하나 있죠. 개별 업무 단위로 체계 구축. 요거는 ERP의 특징이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ERP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 활동과 연계해서 볼 때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딱 보이죠. 뭐 프로세스 해가지고 혁신 지원할 수 있다, 생산성 극대화, 뭐 경쟁력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딱 보이는 거 있죠.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렵지 않고 우리 뭐 빅데이터 같이 신기술을 도입하기에 가장 좋게 발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ERP를 구축할 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어떤 거? Take First Team, TFT 구성. 요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재구축하려는 혁신 기법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키포인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재구축이 보이죠? 재구축. 그쵸? 요거 나왔을 때 우리 정답 뭐라고? 리엔지니어링. BPR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효과적인 ERP 교육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양한 교육 도구 이용하고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번 보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아니고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 방법, 시스템 사용 방법이랑 그리고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 이런 거를 이제 모두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반 기업 회계에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것 고르라고 했죠. 재무제표 종류 총 5개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서로 퉁쳐가지고 없애거나 그러지 않죠.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대로, 외상 매입금은 외상 매입금대로 이렇게 내비두죠. 그렇죠? 그래서 상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가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요것도 맞는 표시입니다. 합쳐서 할 수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재무상태표로 나누는데 요거는 재경관리사 들어가셨을 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단골 문제로 출제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과 주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성 책임은 요건 경영진에게만 있고요. 주주는 작성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계정 과목 중에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수수익,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단기법인세 부채 이렇게 세 가지는 유동부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차기 2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결산 계정 과목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결산 계정 과목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선급비용, 선수수익, 그 다음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선급비용이랑 선수수익은 이제 2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수수익이랑 미지급비용 이렇게 2가지는 발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뭐 이연시킨다 아니면은 뭐 발생한다 전부 다 갖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차기를 이월하는 방법은 결산 계정 과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현금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임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 과목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죠. 가지급금, 그리고 가수금, 그리고 현금가 부족 이렇게 3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임시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지금 일단 2가지가 보여요.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이렇게 2가지가 보이는데, 가수금은 내가 돈이 들어왔을 때 왜 들어왔는지 몰라가지고 쓰는 계정 과목이고,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는데 어떤 걸로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하고 좀 더 적합한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생산성에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매입 대금 뭐 300만원 있었는데 이 중에 200만원만 우선해서 지급하였다. 그리고 실제 원재료가 들어오는 날은 2019년 1월 10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아직 물건이 들어오질 않았죠. 그렇죠? 그럼 원재료로 분개를 할 수가 없죠. 아직 그냥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니까. 그렇죠? 요럴 때 쓸 수 있는 거 선급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금액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원가, 물건을 구입할 때 꼭 내야 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물건을 구입한 금액은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매입할 때의 운반비는 더해줘야 되고요. 매출 시 운반비는 아니에요. 매입 시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건 매입 시 운반비만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하역료, 그리고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그건 이 이후에 있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매입 부대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요거는 한번 쭉 보세요. 요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좀 잘 나오는 거는 요거 뭐가 될까? 일단 요거 쉬운 전비 좀 잘 나오고, 취득세, 등록세 요거 좀 잘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자본화 대상 요런 거 좀 많이 나오죠. 그쵸?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13번 문제. 주 대항은 증자를 위해서 보통주를 구입을 했다. 100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하였다. 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올바른 것은? 자, 보통주, 즉 자본금에 대해서 분개할 때는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액면가액을 본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뭐 발행했다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분개를 하면 차변에 현금 뭐 7만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7만원 증가를 하고요. 얼마짜리를 팔았어? 100주인데 500원짜리를 팔았으니까 5만원의 자본금이 늘어났겠죠. 자본금 5만원. 자, 5만원짜리를 7만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이득을 본 거야? 자, 2만원만큼 이득을 봤죠. 요게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2만원 요런 식으로 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어떤 계정 과목인지 보면 되잖아. 그렇죠? 자, 현금, 자산이 증가했다. 맞죠? 자산 증가, 7만원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은 5만원이 증가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2만원 증가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13번 중에서 지금 맞는 답은 뭐가 돼요? 부채도 아니고 자본금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니죠.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사채에 대한 문제예요. 사채에 대한 문제인데 요것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기초 장부가액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채의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사채를 분개할 때 대변의 사채, 그리고 차변의 받은 가격, 그리고 뭐 사채 할인 발행차금, 뭐 사채 할증 발행차금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근데 지금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사채도 자본금이랑 똑같이 액면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사채, 그리고 차변의 받은 금액 뭐 95,026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얼마만큼 있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년 유효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돈을 갚아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지금 10만 원에다가 10%를 곱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우리가 실질적으로 빌리거나 한 금액은 95,026원이니까 요거부터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2019년 1월 1일 날 기초 장부 금액이 이만큼이 있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 금액을 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현금으로 얼마를 줬는지 요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액면이자 금액은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유효이자 금액을 따로 금해줘야 돼요. 요게 실질적으로 주는 거잖아. 우리가 유효이자로 진짜 주는 거는 9,503원 요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자 비용으로 계상을 하는 거는 9,503원 요렇게 되지만 우리가 현금으로 내는 건 8,000원이 되기 때문에, 자, 진짜로 지급할 때 분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자 비용으로 9,503원을 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워진 거는 8,000원이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1,503원을 까준다,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까지 하려 그러면 사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1번을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무엇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셨다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업 시간 같은 때. 요거는 경제적 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경제적 효익이 돼요. 그 다음에 16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 요거 틀린다 그러면은 조금 점수 4점 그냥 날리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외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취득가가 있어도 기말 결산이 한번 거쳤다면 단기 매매 증권을 할 때는 결산만 필요하다 그랬죠. 결산하고 처분액 요렇게만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 공정가치하고 처분액 요렇게 있어요.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팔고 받은 금액은 55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55만 원 받고 내가 판 건 얼마야? 45만 원짜리 팔았죠. 그래서 요렇게 팔고, 자, 45만 원짜리를 55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이득이 났어? 10만 원만큼의 이득이 났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처분 손익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익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요거 이제 판관비, 그러니까 비용인 거 하고 그 다음 취득부대 비용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라 라고 했어요. 3월 2일부터 청소기를 매입하고 운반대금과 함께 현금 지급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매입 자체 하는 건 그냥 상품이니까 얘는 아예 제껴두고요. 지금 매입시 운반대금 있어요. 매입시 운반대금, 물건을 구입할 때 운반대금 나오는 거 요렇게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런 거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물건값에 포함하죠. 그렇죠? 매입시 운반대금 물건값에만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원에 대한 급여래요. 요건 그냥 급여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요거는 비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비도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배송비가 들었대. 이번엔 매입이 아니고 판매했을 때 운반비예요. 자, 판매했을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회계 처리하죠. 그럼 2,500원, 1,000원, 그리고 5,000원이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봤을 때 뭐 기본적인 게 있죠.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과세와 뭐 면세, 요거 잘못하면 2번으로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이제 사업을 정의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요. 비영리인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은 이렇게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요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일단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요런 거를 이제 발급을 한다던가 또는 주식, 사채 요런 거 같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거 찾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영세율을 받는 재화에 공급을 할 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법인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아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1번. 비영리 내국 법인은 비영리 기관이므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설명 안 했죠. 비영리 내국 법인도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의 필수적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그렇죠? 요거 외우라 그랬어요. 요거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뭐라 그랬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요렇게 4가지 꼭 알아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즘에 조금 추가되는 거는 여기 지금 현금흐름표가 조금 추가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외관법인이라는 데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산총액이 120억 원이 넘는 회사, 요런 회사를 이제 외관법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관법인인 경우에는 현금흐름표까지 필수적 첨부 서류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까지만 일단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비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4번 하신 분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평가차손은 일단 손금 불산입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운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산의 평가차손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은 인정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에서 정한 항목은 손금에서 인정한다 그랬어요. 법인이 파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평가차손도 손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온 파산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손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 2018년 1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예정신고기간이니까 이제 3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 할 때 뭐 전체에서 뭐 12분의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임대기간에 보니까 조금 뭐 12월까지 1년 기준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만 빌린 것 같아. 1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데 여기가 중간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 0.5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게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이면요 그냥 한 달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한 달이에요. 1개월이고 저거는 1기 예정이니까 1월, 2월, 3월 해가지고 3개월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빌린 기간이 7월까지 총 7개월이니까 3,500만원 곱하기 7분의 3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의 금액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키포인트는 게시일이 속하는 달이 한 달 미만이면은 그냥 한 달로 처리한다. 그리고 무조건 12로 나눈 게 아니고 전체 기간을 분모로 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 요런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서류.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그쵸? 우리가 이제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까 크게 네 가지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였어요? 세무조정 계산서였죠.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뭐 갑, 을 요런 것도 있죠. 그것도 무조건 다 외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세무조정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6번 보도록 할게요.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볼게요. 자산 수증 이익. 요거는 뭐예요? 입금 산입이죠. 그렇죠? 얘는 입금 산입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 등에 의해서 평가 이익이 나온 거. 요것도 입금 산입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 얘는 부채로 평가가 됩니다. 부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채 계정 처리를 해요. 얘는 입금 불산입으로. 그 다음에 교통위반 범칙금. 요거는 손금 불산입에 들어가죠. 그렇죠? 손금 불산입에 들어가요. 그래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정답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항목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항목은.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외에 모든 원가 요소를 말한다. 뭐 재료비와 노무비 뺀 나머지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제조경비라고 하고요.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 요것도 맞고요. 제공품은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원가로 미소멸 원가에 해당한다. 요것도 맞는 거고요. 자, 기회원가랑 이제 매몰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몰원가는 이제 옛날에 발생한 거로서 이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기회원가는 요번에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익이 큰 거, 요런 거를 말합니다. 요런 거는 뭐 기본적인 그냥 용어에 해당하니까 요런 건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회원가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요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28번.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원가는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다 그랬죠. 항상 맞고요. 실제 발생액으로 배부하는 거를 실제 원가라고 한다.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개별 작업과 직접 대응되어 발생 시점에 바로 계산한다. 발생 시점에 바로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치를 놓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제조간접비는 계산이 바로 어렵기 때문에 예측치를 쓰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발생 시점에 계산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규격이 다양한 업종에 적합한 것도 맞고요. 그 다음 29번. 종합원가 계산을 위해서 기말제품 평가위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는 수식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선입선출법이라는 거는 기초제공품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라는 소리죠. 그쵸? 그 다음에 평균법은 기말 이제 기초 제공품을 제외한 나머지 단기에 가공한 걸로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 가공한 거를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플러스로 추가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글로만 써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풀이를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이건 이렇게 글로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답만 알아주세요. 29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단기 것만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평균법에 의해서 단위당 원가를 산출한다 라고 하면은 3번이 평균법에 대한 답이 되고 1번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요거 방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매몰 원가라고 하죠. 30번의 답 매몰 원가가 되겠습니다. 31번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 이제 재료비 같은 거 구할 때는 우리 T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렇게 이제 비용적인 거를 T자를 하려 그러면은 답이 잘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냥 계산했을 때 답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T자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전기 미지급 위치 여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지급 그리고 단기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거를 우리가 뭐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단기 발생액은 어디를 적어야 돼요? 여기 왼쪽 하단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단기 발생액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금액을 하나하나 넣으면 계산이 돼요. 2018년 말 미지급액 전기 미지급이죠. 여기다 적어 주시고 단기 미지급은 2019년 중 지급액이 되겠죠. 단기 지급액에다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액 마지막에다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차변에 2만원 플러스 X, 대변에 29만원.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얼마가 나와요? 27만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발생액은 27만원이 됩니다. 31번의 답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러니까 조업도라는 게 X축이라 그랬죠. X축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그런 원가 뭐라 그랬어요? 변동원가라 그랬죠. 32번의 답 변동원가가 되겠습니다. 변동원가. 여기까지 하면은 2019년 3회 ERP 회계 1급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